일단 저는 이 엘렌 체닌 그 헵타베이스 파운더가 이제 자기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작성했던 How to do research with modern note-taking tool이라는 글을 한번 읽고 정리를 해보았고요.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요즘 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노션도 그렇고 헵타베이스도 그렇고 뭐 롬 리서치 이렇게 많은데 이게 뭐 저희가 인간이 편해진다고 해서 모두가 해밍웨이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리고 현대 툴들을 사용한다고 해서 갑자기 아인슈타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면 그냥 아마 거대한 양방향 링크 그래프만 남거나 아니면은 정리 안 된 엄청난 거대한 화이트보드만 만들고 정작 활용은 못하게 될 확률이 더 높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엘렌이 말하는 저희가 이제 지식인으로서 꼭 해봐야 되는 질문은 이 도구를 과연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해야 된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확히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도구가 어떤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는지 어떤 우리의 역량을 도와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하는 능력을 도와주는 그런 헵타베이스의 세 가지 본인은 이제 헵타베이스에 그 세 가지 기능을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화이트보드의 기능 이게 어떤 거에 도움이 되냐면 공간적 맥락, 그러니까 스페이셜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 디지털 노트랑은 좀 다르게 이제 화이트보드 쓰면은 저가 이제 공간적인 개념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노트들을 뭐 노트나 포스트잇 같은 거를 여기저기 붙여가면서 이제 공간적 맥락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옵시디안이나 롬 리서치 같이 양방향 링크를 제공해주는 그래서 이제 맥락 간 정보를 이동하고 필터링 할 수 있는 기능 그러니까 롬도 그렇고 옵시디안도 그렇고 이제 강조하는 게 이제 그래프 형태의 어떤 정리 구조다. 그러니까 그래서 꼭 하나의 폴더, 하나의 맥락에서만 이 정보가 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맥락에서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양방향 링크가 있고 마지막은 카드 트랜스클루전이라는 건데 아마 그 개발자들은 아실 것 같은데 트랜스클루전 복잡한 개념은 아니고요. 음, 이제 말 그대로 이 B라는 문서가 있으면은 A 문서에 이 B 문서를 이제 그냥 아예 입력시켜 버리는 그냥 이거를 트랜스클루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그 옵시디안에서 이제 그냥 링크 클릭하면은 그 B 노트로 옮겨가듯이 이제 그거를 트랜스클루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을 통해서 자기는 이제 조사하는 사람, 연구자로서의 어떤 헵타베이스의 세 가지 기능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연구라는 거는 정보로부터 지식을 창조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식을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특정 맥락에서 바라봐야 되고, 그래야만 이제 그 정보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특정 맥락에서 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시선,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능을 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저희가 정보를 습득할 때, 뭐, 인터넷을 서핑을 하거나 아니 뭐 책을 읽거나 그러니까 꼭 내 연구에 필요한 맥락이랑 안 맞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뭔가 한 맥락에서 다른 맥락으로 정보를 이동할 수 있는 필터링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제 양방향 링크. 그러니까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추가를 했지만 그거를 다른 데 연구에 응용을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고 아니면은 찾아볼 수 있게 이제 트랜스클루전을 넣어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기능을 제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자기의 이제 어떤 개인적인 예시를 통해서, 어, 자기의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제 본인 같은 경우는 창업가이고, 헵타베이스라는 제품을 이제 기획하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앨런의 하루 일과는 유저 피드백이랑 이제 기능 요청, 피처 리퀘스트를 거기에서 이제 페르소나를 이해하고 그 유저의 문제로 정의하고 파악하는 데 대부분을 활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앨런의 노트는 세 가지 맥락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디스코드를 통해서 이제 피드백이랑
피드백이랑 이제 기능 요청들을 이제 쭉 정리해 놓는 이제 맥락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어떤 유저의 페르소나랑 유저의 문제를 정의하는 거, 그리고 그 문제를 그러니까 조금 더 리파이닝해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가능한 솔루션을 발굴해내는 거. 이 세 가지 맥락에서 존재를 한다고 하고, 이게 순차적으로 1에서 2, 2에서 3.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맥락 1에서 2, 그러니까 디스코드에서 받은 피드백을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맥락 2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유저 1, 2, 3, 4가 나는 PDF 파일을 읽는 기능을 필요하다라고 요청이 딱 들어왔으면은, 그거를 단순히 그냥 개발해서 기능을 넣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유저에 대해서 알아본대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이 기능을 왜 요청을 하는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그래서 뭐 유저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분은 뭐 박사과정 학생이었고, 알고 보니까 이제 뭐 아마 대학원생들은 이해갈 텐데, 논문이 PDF로 다운받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스가 이 PDF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노트, 얻었던 인사이트들을 적긴 하는데, 그 소스가 PDF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를 연결해 놓으면 이게 연결할 수 없거나 아니면은 해도 뭐 따로 파일을 클릭해서 막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에 이제 요청을 했던 거죠. 그러면은 이제 유저 1, 2, 3, 4를 연구자 그리고 학생으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문제 정의, 연구 노트를 리뷰할 때 소스가 PDF형인 경우 찾기 어려움,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 정의를 하고, 그걸 이제 여러 개 쭉 쌓아놓은 다음에 일단은 놓고, 이제 혹은 다른 사용자들이 이제 또 반응이 있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나 봐요. 그래서 다음 연구자 혹은 학생이 비슷한 문제를 찾아오면은 이제 해당 문제가 다시 발견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놓는 식으로 일단 맥락 1에서 2로 넘어가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거 하는 방법은 이제 카드의 종류를 정의할 수 있나 봐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래서 일단 페르소나 카드, 뭐 연구자 카드, PM 카드, 소프트웨어 개발자 카드 이런 식으로 해서 카드의 종류를 정의를 해놨고, 그 다음에 유저 카드, 유저 1, 2, 3, 4 카드, 뭐 5, 6, 7, 8 카드에서 유저 카드를 따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능 요청 카드, 뭐 헵타베이스 피처 리퀘스트, 뭐 2022년 6월 이런 식으로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예시로 보여준 게, 헵타베이스 이제 6월 기능 요청 카드가 이렇게 쭈루루룩 있고, 그럼 이제 6월 22일 날 뭐 이 유저가 이 기능을 요청했음, 이 유저가 이 기능을 요청했음을 쭉 모아놓은 거고, 이 해당 유저를 클릭하면 이제 페르소나는 연구자, 그리고 학생, 그다음에 이제 왜 필요했는지 유저 리서치를 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서 이제 쉽게 바로 타고 볼 수 있게끔 한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요거는 사실 옵시디언에서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카드를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는 거죠. 헵타베이스에 이제 공간적인 게 있기 때문에 뭐 유저별로, 페르소나별로, 문제 정의에 대한 거를 별로 이런 식으로 컬러 코딩을 해서 보면은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유저만 보고 싶다 하면은 여기만 보고, 뭐 문제 기능 요청에 대해서만 보고 싶다 하면은 이쪽을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화이트보드 그의 경험을 디지털로 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맥락 2에서 3. 그러니까 유저 페르소나의 유저 문제를 이제 어느 정도 만들었고,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통일된 어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가능한 솔루션을 발굴하는 2에서 3인데, 이걸 이제 문제별로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데 활용을 하고, 또 이제 여기서 본인이 중요하다고 했다고 하던 게, 이게 사실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솔루션도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에 대학원생이 이제 PDF를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뭐 노트 생성 시 소스들과 함께 연결하여 보고 싶다라고 문제를 정의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노트들과 소스들을 함께 보관하고 싶다라는 문제로 정의할 수도 있고, 혹은 노트 시스템과 소스 관리를 연동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포괄적으로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솔루션은 저희가 생각하기 나름이라서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이제 노트들을 쭉 훑어보면서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회고를 하면서 그 조금 더 제품에 적합한 문제 정의를 하고, 그거를 이제 솔루션으로 내는데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건 이제 새로운 보드를 만들어서요. 이제 새로운 그 노트가 아니라 보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How to convert fleeting ideas into useful knowledge라는 보드를 만들고, 이제 연구사 페르소나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걸 꺼내서 관련된 피처 리퀘스트를 모두 나열해 놓는데요. 이런 식으로 쫙쫙.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이제 해당 보드에 계속 추가하면서 이 생각을 확정해 나가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이제 계속 추가를 해서 이제 큰 보드가 남겨지고, 뭐 수렴하는 것들은 수렴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중요하게 된,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거거나 아니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이제 본인이 결정을 해서 다음 제품 개발, 그러니까 기능 리스트업에 백로그에 추가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앨런이 하는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결국 어떤 새로운 도구를 사용할 때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인지하고 사용하자. 어떤 기능들을 통해서 어떤 거를 내가 할 수 있는지를 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앨런이 이제 여기 프로세스 맥락 1에서 2에서 3으로 만들었던 이런 프로세스처럼 본인이 필요한 용도로 이런 프로세스를 본인이 이제 만들어서 활용을 하자라는 게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풋과 아웃풋을 잘 생각해보고 노트 테이킹을 시작하자. 앨런 같은 경우는 이제 인풋, 아까 디스코드에서 받았던 유저 피드백이랑 기능 요청들이 있었고, 아웃풋은 결국 기능, 그 제품 프로덕트에 들어갈 만한 솔루션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뭔가 정의해 놓고 노트 테이킹을 시작해야 이런 프로세스를 조금 더 만들 수 있고, 그래야 이 노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활용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노트를 아마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노트를 많이 쓰는데 이걸 잘 활용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어디다 쓰고 있지라고 이제 의문이 드시는 분들은 뭔가 아웃풋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글을 쓰시는 분들은 뭐 확실하게 뭐 어떤 블로그에 쓸만한 글 주제라든 어떤 그런 확실한 아웃풋을 정해놓고 하는 게 조금 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노트 테이킹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하면은 조금 더 실용적으로, 그러니까 노트를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글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그 질문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 하나 궁금한 게 아까 피처 리퀘스트에서 사용자 네네. 그 페르소나였나요? 이 맥락 1, 2, 3 연결하는 게 약간 조금 제가 뭔가를 그, 놓쳤나 봐요. 맥락 1, 2, 3 연결하는 거요. 네네. 아까 이 아이디어 생성할 때 네네네. 말씀하시는 그 건가요? 전에 이제 1에서 2, 뭐 2에서 3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이게 제가 그러니까 사실 핵심을, 네, 1에서 제가 봤을 때 1에서 2는 인풋을 이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단위의 카드로 정리하는 것 같고요. 2에서 3은 그 정리된 카드를 활용을 해서 아웃풋을 내는, 그러니까 1에서 2는 인풋을 정리하는, 2에서 3은 아웃풋을 생성해내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1에서 2는 어떤 유저 리서치 했던 거를 내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유저별로, 페르소나별로, 그리고 기능 요청별로 정리를 하는 과정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2에서 3은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나열해보고, 정리해보고, 수렴하고, 확장하고, 뭐 다이버지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뭐 아이디에이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디에이션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정리를 해서 아웃풋을 내는데 활용하는 그런 그 프로세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해를 했습니다. 확실히 그 저희가 화이트보드를 아직 여전히 많이 쓰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직 포스트잇 뭐 회사마다 하는 업무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그게 조금 유기적으로 좀 떼고 붙이고 하는 것들, 그리고 옮기고 공간적으로 뭔가 기억하고 이런 게 인간들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의미가 확실히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옵시디안에서도 햅타 같은 기능, 그건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겠네요. 뭐 아마 파운더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옵시디안에 비해 선형적인 것 같은데, 방향상 맞나.
음, 보드에서 추가하면 당연히. 그 태연님이 그 헵타베이스 써보셨다 그랬죠? 네네. 혹시 뭐 속도나 이런 것들은 어땠나요? 저는 근데 노트를 그냥 만들고 몇 개 안 만들고 그냥 테스트 해본 거래가지고 모든 속도 문제는 노트가 많아질 때 이제 발생하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그쵸.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그때 이제 다른 분들이 얘기해줬던 거 음. 생각해 보면은 되게 많이 느려진다고. 아, 노트가 여기 많아지면요? 네네 여기 헵탑에서 혹시 쓰신 분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확실히 옵시디안이나 노션 같은 것만 해도 그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커지면은 좀 느려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공간적인 데이터까지 들어가게 된다면은 조금 더 확실히 컴퓨팅이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비주얼라이즈 되어 있는 노트. 비주얼라이즈 되어 있는 게 사람들이 그래도 선호하는 이유가 뭔가 되게 우리가 이제 그 문자라는 정보 구호를 쓴 지 음, 얼마 안 되고 시각 정보를 훨씬 많이 오랜 기간 동안 써왔기 때문에 더 빨리 이렇게 인지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어서 사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저,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지금, 네네. 여기 헵타베이스 쓰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헵타베이스로 뭔가 완성된 글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신 적이 있나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헵타베이스 쓸 때 그냥 화이트보드처럼 생각만 쭉 나열하고 정리하고 아이디어 뽑아내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 옵시디언으로 넘어가거나 이러는데 음, 그 헵타베이스 자체로 그냥 아이디에이션부터 아니면 결과 내는 것까지 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결과물 관리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헵타베이스보다는 옵시디언이 더 나은 것 같거든요. 음, 혹시 사용하시는 분 있으시면 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맞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헵타베이스를 저는 옵시디언에 그 정리하는 거랑 좀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어 뭐라고 해야 되죠? 비주얼 북마크 같은 용도로 만약에 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나온 예를 들면은 노트 앱을 만약에 헵타베이스에 카드로 만들어 놓고 등록을 해놓은 다음에 헵타베이스의 그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걸 그룹핑을 잘 해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헵타베이스 안에 옵시디언이라는 노트 테이킹 앱에 대한 카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제 생각들을 적어 놓은 다음에 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쓰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헵타베이스에 있는 저널에 만약에 그 옵시디언에 관련된 얘기를 적을 때 그 옵시디언 카드에다가 그거를 링크를 걸어 놓으니까 굉장히 좀 유용하게 나중에 활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한 보드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약에 노트 관련된 앱이랄지 이런 것들을 비주얼 북마크처럼 헵타베이스에 한 40개 정도 정리를 해놨다라면은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어, 리스트를 지우는 느낌으로 써보고 저널에다가 적는 거죠. 그리고 적은 다음에 그 해당 노트 카드에다가 그 저널 날짜를 적어 놓으니까 이게 헵타베이스를 쓰다 보니까 그 저널에서 특정한 내용을 찾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링크를 걸지 않으면은. 근데 그런 식으로 조금 용도를 구분해 가지고 하니까 좀 굉장히 좀 유용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것들을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것도 쉽게 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유용해가지고 좀 빠르게 어떤 자기 목적이나 용도를 정하면은 굉장히 좀 유용하게 정리하고 보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관련된 코멘트는 별도로 저널에다가 남겨놓고 링크를 하는 방식으로 쓰면은 좀 나중에 활용할 때 굉장히 좀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널을 잘 안 쓰다 보니까, 네, 피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한번 저널 쪽으로 접근해서 링크 한번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노션하고 옵시디언 같이 쓰는데 노션은 협업 때문에 쓰고 옵시디언은 개인적인 걸로 쓰는데 뭐 그렇게 링크를 걸어 놓는 게 거의 유일한 같이 쓰는 방법이긴 하더라고요. 그 좀 약간 다른 맥락이긴 한데.
그 플랫폼을 넘어서 링크 걸어놓는다는 거는 보통 훅 같은 걸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냥 노션은 다행히 그 웹앱이니까 URL을 그냥 옵시디언 안에다 넣어버리는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요한님도 제레미 강님도 하실 얘기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헥타베이스를 그 지식 관리 큰 베이스로 쓰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저는 그 원래 스캐플을 썼었거든요. 스캐플이라는 마인드맵 같은 툴이 있었었는데, 연구 같은 걸 시작하거나, 프로젝트 브레인스토밍 회의 같은 걸 시작할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될지에 대한 체계가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 회의나 논의할 때는 되게 그 마인드맵 같은 그래픽 툴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구가 진행될 것 같고, 어떤 식으로 뭔가 업무 분장을 해야 될 것 같고, WBS 쓸 때, 이럴 때 좀 많이 썼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산출해가지고 누군가에게 보여줄 때 썼던 것 같아서, 저는 중간 단계는 헥타베이스를 거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앱 간 연결 같은 경우에는 전 훅이 되게 좋은 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제가 한번 유튜브 올렸던 것도 그 훅 써가지고 헥타베이스랑 노션이랑 옵시디언이랑 일반 파일 폴더들이랑 다 연결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연결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근데 내가 맥 쓰고 있다 하시면 훅을 쓰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의록 보다가 그 관련된 이메일이나 어떤 파일을 확인해야 될 때가 많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다 훅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회의록 보다가 갑자기 훅 띄우면은 제가 그거에 링크를 건 구글 이메일이 같이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 어떤 파일이랑 어떤 폴더에 연결했었는지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노트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얘를 보면 얘를 같이 보여줘라는 것들을 좀 링크를 걸어 놓은 느낌들이어서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좀 한마디 그 얘기를 좀 보태면요. 그 헵타베이스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최근에 이제 스크린탈, 네, 그 얼리 억센스 얼리로 지금 그 결제를 해서 사용 중인데, 저는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저희가 텍스트로만 어떤 이렇게 글 작업을 하고, 생각을 이렇게 모은다는 게 조금 어려웠는데, 확실히 이 화이트보드의 느낌을 갖고 있는 뭐 헵타베이스라든지 스크린 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각을 정리하고 좀 또렷하게 그러니까 생각을 또렷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저는 헵타베이스나 스크린타일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냥 생각 정리용, 그다음에 이제 키워드 정리용 쪽으로만 가면 저는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속도도 빨라지고 더 많은 기능들이 들어와서 더 이렇게 옵시디언처럼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저는 지금에 있어서 그 어떤 지식 관리는 옵시디언, 생각 정리는 스크린타일 쪽으로 가면 이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플러스 이제 노션으로 이제 프로젝트 관리까지 가면 이렇게 3개 앱 정도면 저는 뭐 충분히 세컨 브레인은 이제 구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훅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훅을 잘 구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컨 브레인이 완성되지 않을까까지 저는 이제 고민을 심각하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결제하기 앞두고 있고요. 나중에 이완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볼 게 좀 많이 생겨서 이 훅 강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실 가장 큰 고민이 예전에 그 티아고도 그런 얘기했지만 앱들을 다 파라로 세팅을 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세컨 브레인을 만들어 간다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저는 거기서 고민이 됐던 게 한 가지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이 앱과 다른 앱과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상호 간에 또 정보가 분산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합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은 훅이 저는 정답에 좀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하는 게 스크린타라고 옵시디언을 훅으로 연결을 해서 정보를 좀 교환하고, 또 스크린탈하고 노션하고 하면은 프로젝트도 관리하는데 좀 용이할 것 같고, 또 스크린탈은 그 협업의 느낌으로 저와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공유를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요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만 보여줘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냥 느낌상 이제 메모 앱의 그 기능이 텍스트 기반이냐 이미지 기반이냐,
이제 가는 어떤 계기가 좀 있지 않았나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사실 이미지 버전의 비주얼적인 헵타베이스나 스크린탈이 갖고 있는 매력도 충분하지만 사실 또 텍스트가 약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큼 더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또 고민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 정도 앱은 또 하이브리드 앱 이런 거는 또 사용자들이 만족하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옵시디언이 얼마큼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 메모 앱의 어떤 사용자들의 반응도 많이 갈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를 쓰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요즘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옵시디언을 좀 기대하면서 보고 있습니다.